예, 제가 이제 오늘 그 부동산 정책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사실 이 주제는 뭐 다소 좀 무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많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또 횟수로 따지자면 이 MB 정부 들어와서도 정책이 새롭게 발표된 게 적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 이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연구자로서 어떠한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런 개념보다 제가 이제 연구 활동을 조금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된 어떤 바탕 위에서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내용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동향과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시장 동향,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의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동향부터 시작해서 국내외의 어떤 동향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MB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 관련되는 정책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이 발표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이제 보완되면서 발표되기도 하고 또 시간에 인터벌을 두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하나의 정책이 발표되고 그 뒤에 이어진 대책들이 앞에 발표된 대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벌써 이제 새 정부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무색할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정책의 방향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고민들도 좀 생겨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주제별로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게 한 세 번째 장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요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 그냥 제 개인으로서만 가지고 있는 강의안이라기보다는 이미 한번 먼저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서울대, 공대에 하고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번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은 대부분 이제 건설업계 쪽에 최고 경영자로 있는 분들하고 주로 변호사나 정부 쪽에 고급 관료들이 나와서 이제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한번 선을 보인 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뭐 아주 딱딱한 제가 강의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미에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같이 또 공감대라든지 혹은 뭐 반론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그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강의 요청을 받고 올 때 조금 사실 긴장감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뭐 강의하러 가면서 웬만해서 이제 그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여기에 이제 변창흠 교수님이 저하고 이제 TV 토론이라든지 방송 쪽에서 굉장히 마주치고 사실 굉장히 친합니다. 친한데, 여러 가지 입장은 굉장히 이제 상반되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 어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의 입장을 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신경을 쓰다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 편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변 교수님하고도 방송에서 격렬하게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나오면은 또 친근하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관계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출발 자체는 이제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 정책에 대한 아까 정리됐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요 부분이 제가 이제 말한 제 3장이 제 고민이 이제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실 참여정부 시절, 그 다음에 지금의 MB 정부 시절 상당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결론은 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정책 수단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정하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결국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규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혹은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나 부동산 정책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추진 주체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전보다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에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언론들이 질타하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건설업체들을 위한 그러한 어떤 방안으로서 이게 많이 이야기되고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왜 그런 어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현재 이제 저희들이 제가 몸담고 있는 그 건설 분야를 갖다 쭉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건설 시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건설이라고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비중이 전체 건설 시장에서 한 30%였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어디 뭐 상당히 큰 규모의 공공에서 공사가 발주됐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발주되는 물량이 한 30% 정도 됐고 그리고 실제 민간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여기는 물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했을 때 그 비중이 65%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한 3에서 5%는 우리가 최근에 용산의 업무개발단지라든지 인천이나 송도 이런 부분처럼 민자 사업으로서 민간에서 제안하거나 민간에서 투자하는 그런 쪽의 사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민간 쪽의 건설 분야 자체가 이게 65% 정도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건설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나아가서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아파트 건설 쪽이 가장 또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하나는 결국에 있어서 그러한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많은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건설업계를 위한 것이다. 혹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최근에 있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대안들이 내었을 때 그것은 이제 토목가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좀 부작용이 큰 그런 정책들이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정책을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큰 두 축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그 이상의 예를 들자면 시장에 있어서 거래 심리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더 실질적인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요 측에 있어서 당연히 자기가 주택이 없을 때 주택을 구입하겠다 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의 어떤 의도를 전혀 게재하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집을 거주의 목적으로만 사는 분은 극히 극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우에 있어서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넘치고 과잉되는 정도로 많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또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실제 관련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의 다리품만 팔면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와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이제 나이 드신 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자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자기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이 되는 그러한 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금융도 예를 들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앞으로 시장의 금리 부분, 투자로 인한 이런 효율성 등등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에서 벌써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 주체로서의 이런 건설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시행자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과 생각 속에서 또 실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금융이라는 틀 자체가 하나의 과거에 있어서는 보조 수단으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면 거래 이런 쪽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 금융이라는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거의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느끼시겠지만 저도 며칠 전에 요즘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항상 인터뷰를 하면 이야기하는 게 겁니다. 자,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 같습니까? 주택 가격은 지금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향후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연구를 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많이 이제 저는 찾아보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틀과 이제 정책의 방향을 모색을 하는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DTI 부분이 이제 금융권에 적용이 되고 또 그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제2금융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은 주택을 구입한다는 즉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순수하게 예산을 충분히 갖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기 예산 자체가 어떤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한 60%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나머지 한 40% 정도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했을 때 향후에 어떤 성과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대출 이자를 충분히 생각하고도 은행 금리에 더 상회하는 그러한 이익을 남기지 않느냐 이런 등등 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하고 있고 금융기관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TI가 사실은 정책에서 지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언제까지 갈지는 제가 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부동산 정책 자체가 과거에 있어서 우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던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한 두 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심리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향후에 어떻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작년에 상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거의 금융위기에서 폭락을 했을 때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IMF도 제가 한국 소비자원에 있을 때 겪으면서 당시에 그 분당 지역의 아파트 33평이 1억 4천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야, 저거 지금 있으면 잡으면 되는데 뭐 단순하게 복잡하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실제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금융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당히 자극을 많이 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러운 부분 이야기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과거에는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라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금융기관까지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기획재정부까지 같이 공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MB정부에 있어서 그러한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 혹은 또 관련되는 좀 몇 가지의 행정안전부나 왜냐하면 행정안전부는 또 소득세, 양도세나 이런 부분에 관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망라할 때 그 부분들이 조율이 잘 되지 못하거나 해서 정책 자체가 본래의 의도나 기대 효과를 갖다가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저는 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복합적 성격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뭔가 통일된 어떤 정책 추진 주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 이해찬 총리가 집권하고 있던 그 시절에 상당히 책임 총리로서의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의 장단점을 떠나서 일단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상당히 시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참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즉 우리는 정책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정책을 내놓고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으니까 다음에 이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었던 즉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부분이 피드백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매번 할 때마다 매번 유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참 몸소 느끼는 게 국토해양부나 국회 쪽이나 법안을 만들거나 이제 정부안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의원 입법안으로 추진될 때 계속 전화가 오고 자료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슷한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부분이 좀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됐었죠.
그 부분 작년에도 계속 요청이 왔었고 원래 들어왔어도 2월 달에 한번 법안 나오고 4월 달에 약간 수정했다가 다시 지금 정기국회 때 나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요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한번 제공이 됐을 때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거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일부 수정하는 것이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고는 폐기하고 다시 또 필요할 때 수집해서 쓰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가 앞에 정책하고의 일관성 유지라든지 또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때 최종적인 피해자나 그에 대한 충격파는 누가 받느냐? 정책 주체들이 받는 건 아니죠. 결국은 시장이 그것을 갖다가 몸으로서 고스란히 이제 받고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고민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사점을 말씀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표정들이 너무 이렇게 긴장하신 표정으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여담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니까 내일 이제 시험을, 공인중개사 시험을 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문득 이제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했었는데, IMF 때, 그때 이제 제가 한국소비자원에 몸담고 있었는데, 그때 물론 지금 체감하는 게 지금이 더 큰 위기다라고, 작년 말에 더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상당히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획재정부에서 그 정부 출연 기간이다 보니까 몇 명을 퇴출시키시오 이렇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일 퇴출이 됐을 때 박사학위는 있는데 밖에 나가서 과연 막상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저도 식구들이 딸려 있으니까 과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생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갔을 때 현재 수입 대비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지를 해놓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집사람하고도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서 한번 평가를 냉정하게 했었고, 평가를 한번 해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속이 있는 게 없고 시장 상황이 좋으면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고 강의 요청도 상당히 많은데 원래 상반기만 하더라도 강의 요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강의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 그래서 하반기 들어와서 이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강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부수입으로서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집사람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예산 확보이기 때문에 집사람도 제가 획득하고 있는 정확한 수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에도 빠졌는데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참 아까 강남에 제가 왜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데 가격이 분당도 뭐 낮아졌는데 안 샀느냐 하면은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잠겨져 있는데 IMF 때는 모르겠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강남의 많은 분들도 펀드를 통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그걸 보면서도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서도 상당 부분이 차이나 쪽에 많은 희망을 걸고 차이나 드림을 꿈꾸면서 있다가 아직까지 마이너스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욕심이 큰 편이라서 적립식이 아니라 거치식으로 한 번에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빵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걸 집사람한테 표현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얼마길래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많이 안고 가느냐 이야기를 못하죠. 그게 비자금이 다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IMF 때 많은 평가를 하면서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박사학위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만일에 내가 직장을 벗어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업 마인드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의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기는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태어나면서 아마 우리 부모님이 재산은 물려주신 게 없는데 말은 어디 가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급하게 임기응변료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가지고 밥 벌어먹을 수 있는 게 뭘까? 학원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학원 강의를 하려고 처음부터 학원에서 사람을 강사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에, 그 당시 제가 수지에 근무를 했는데 성남에 가서 학원에 가서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하겠다. 제가 이제 본래 전공은 상법 쪽입니다만 나중에 학위 그분의 민사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민법도 그렇고 상법보다는 제가 민법을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강의 경험이 있느냐?
예전에 지방에서 잠깐 한 2, 3개월 해본 경험은 있다 했더니 그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느냐? 그래, 없다. 그러면 그거 하나 받아가 와라. 받아가 오면은 당신을 갖다가 뭐 어떻게 대충 어떤 강의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원서를 내가지고, 지금 아까 두 분인가 계시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준비를 별로 하지 않고, 뭐 이제 시험 자체에 대해서 잘 몰랐죠. 모르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아니, 내가 뭐 법학박 쓰고 하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오전 시간 이제 1, 2차를 동시에 치지 않습니까? 오전 시간을 치는 데는 뭐 그 나름대로 점수는 뭐 대충 되겠다 싶은데, 오후 시간이 되니까 부동산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료를 읽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판단할 때 이거는 100% 떨어졌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발표하는 날 이제 ARS로 이제 묻는데, 이게 저도 시험을 뭐 많이 떨어져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떨어졌다는 이게 누군가의 멘트를 듣는다는 게 기분이 참 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니, 안 됐겠지만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원서도 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지. ARS를 딱 돌렸는데, 합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야,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카트라인에서 한 개 더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돼가지고, 지금 제가 구회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 집에 또 제 남동생이 백수로 있다가 뭐 있으니 뭐 하느냐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최근에는 이제 간평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또, 오빠, 나도 나중에 나가면 지금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수입이 별로 넉넉지 않다면서, 학원 다니더니 또 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남매가, 나중에 제가 꿈꾸는 것은 은퇴하고 나면은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변호사 시장을 보듯이 공인중개사도 앞으로는 법인화되는 형태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고, 그 형태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대형화하거나 하면은 그럴 때 한번 보통 보면은 이제 합동사무소를 열어가지고 법원 또 변호사들도 로펌으로 가듯이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주택 거래 정도가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라든지 큰 사업지를 갖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여담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제가 강의하면 항상 이렇게 여담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 주시면서 아마 법학박사인데 이쪽으로 좀,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다라는 뉘앙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법학박사였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94년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94년도에 제가 생애 최초로 정말 저는 시행자와 시공자도 모르는 개념에서, 제 친척의 권유로서 정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넣어놨던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수지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또 참 이 인생이 굴절이 많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행자는 전혀 잘 모르는 쪽이죠. 그러니까 시공사는 지금도 유명한 회사입니다만, 시행자가 2차 중도금을 받고 그 다음날 2차 중도금 납입 다음날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 120억 정도. 그 뒤로도 계속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인천으로 잠적을 했었고, 나중에 지 땅들은 좀 지주 공동개발 비슷한 형식이라 가지고 그쪽에 나중에 소유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것은 대리인을 통해서 다 됩니다. 근데 사람의 소재는 검찰까지 해가지고 경찰에서 다 수사를 했는데 못했는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제가 부도가 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이제 재산이 정말 내가 피땀 흘려서 조금 했던, 그때야 뭐 분양가 하기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때는 뭐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련히 이제 떨쳐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여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모여서 우왕좌왕하고 또 아주머니들은 뭐 우시는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은 막 울분을 틀고 가는데, 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나를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부도난 현장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되게 온순한 편인데 머리띠 두르고 그 당시 뭐 이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입주 예정 날짜보다 불과 보름밖에 늦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들어갔고 그 현장이 굉장히 그 현장의 성공적인 사례가 또 우리가 하면서 많은 조항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현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보증제도는 여러분 아실 거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그 당시 아파트 분양약관이 저희 현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도난 현장에서는 3개월 내에 실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뭐 환급 이행을 받느냐, 분양 이행을 받느냐 이런 부분의 선택권도 분양 계약자한테 있다. 그전에는 약관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조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쪽에 눈을 뜨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재밌고 저도 주묵 속에 뭐 아무 증거 없이 서울 올라오다 보니까 나도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이쪽에 전문적인 그러니까 필요가 결국 전문가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 상황,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 부분에서 구애받지 마십시오. 저는 없으면 건너뛰고 하면서 해가지고 하니까.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부분에, 이 부분은요, 기획재정부 쪽에서 사실은 작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정부 발표 자료 소개를 쭉 보고 있는데, 정말 정부가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보통 어떤 현안이 떨어졌을 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거나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좀 무감각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기재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인식 자체를 표현하면서 전례 없는 세계적 위기 상황이다. 물론 제가 여기 쓰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금융위기 자체가 특정 세력에 의한 과도한 생산 주체 혹은 소비 주체들에게 가장 세계적 협박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회복이 되니까 다 의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많은 국가들이나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면서 서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 위기다. 그래서 이 유동성 부분, 과도한 유동성 부분은 지금도 현재에도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도 지금 상당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 800조 정도.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라고 할 때가 400조, 450조일 때도 재건축 시장이 막 달아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바 있는데 지금 800조 이상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 생존 경쟁인데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시험에도 그런 이야기 하죠. 평소에 제가 유망주다 이런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결국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지식이 축적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뭘 하게 됩니까?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결국 살아남아야 됩니다. 특히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살아남지 못한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나 이런 쪽의 위기 상황들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좀 그 뒤에 러포 기사를 좀 보더라도 국민들이 과거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그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에 대한 인식 정도나 여기서 극복해야겠다는 마인드 이 부분은 아일랜드 사람들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러포 기사를 보면 그런 상황인데도 가까이에서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양극화도 심한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는 그때는 막 금을 모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인들이 공동해서 연대해서 힘을 발휘하는 건 참 약하지만 위기 상황에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참 많은 그런 극복했던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는 DNA로 몸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권력 이동이라 해서 세계 경제력이 그동안에는 이제 정치나 어떤 그런 군사력은 그다음에 러시아 중심이었지만 경제력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경제력 집중이 약화되면서 신흥시장국이나 자원 부국. 그래서 여기에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희 건설업계 쪽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그 파워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거기에 그 파워가 단순하게
경제력으로서의 어떤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뭐 여러분들도 아마 중국 출장 갔다 오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도 이제 절강대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이렇게 가보지만 거기에 갔을 때 캠퍼스를 갔을 때 학생들이 젊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감과 어떤 그 외국인을 만났을 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기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하기도 했고,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굉장히 위축된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갖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매년 성장률 자체가 10%를 넘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하다 보니 그런 점도 있겠지만, 스케일도 그렇고 굉장히 활기찬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 이 동아시아 쪽, 동아시아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제력의 어떤 집중 현상들은 거의 아마 단기간 내에 이제는 그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집중되고 커지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본이 약해지는 만큼 중국의 큰 태풍 회오리 속에 한국의 어떤 상황들이 자칫하면은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서 참 정말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하긴 하지만 KDI 쪽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전망이 나오고 난 뒤 그 뒤에 수정 전망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반기에 전망이 11월 달인가, 아니죠. 9월 달인가, 9월 조금 넘어서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설 투자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상수지가 지금 300억 불 훌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고, 다만 요 부분만, 실업률 부분만 일자리 창출에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지표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실업률 부분이 제대로 어떻게 좀 극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 실업률을 통해서 소득 자체 창출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고 소득 창출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시장에서 수요청 자체의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나아가게 되면 다른 시장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결국 매수세의 저변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돈 가진 사람들의 자기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리그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밑에서 계속해서 불이 이렇게 떼어줘야만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다 같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 돈 있는 계층들만의 서로 유동성 제약이라든지 DTI나 LTV랑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 층들만의 어떤 그 머니게임만으로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실업률 부분이나 취업자 부분의 감소폭이 얼마냐 하는 이 부분은 지속해서 향후에 우리 경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경기 회복이 정말 실속이 있느냐 하는 부분과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도 정말 따뜻한 햇볕이 완전히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데 의미가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 한국에 대해서 4% 내외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외 쪽의 시각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면 굉장히 잘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중국은 물론 지금 올해도 아마 당초 예상은 6%가 목표치였습니다. 중국은 아마 거의 8%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국은 아마 10% 경제 성장률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 규모들을 감안할 때 우리도 거의 선진국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라는 것은 상당히 고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지금의 금융위기의 어떤 흔적 자체가 다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아마 오늘부터 기름값 오르는가 내일부터인가 오르는가 그렇죠. 그래서 기름값이 지금 앞으로 지금 여기에 요 정도 되면은 상당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라 보여지는데 이거보다 훨씬 좀 많이 올라가서 80불 정도 배럴당 8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환율 부분 이후도 우리가 이제 고환율로 되다 보니까 수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그런 것들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변수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상수지는 내년에 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말 그대로 돈이 조금씩 여유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쪽은 어떠냐면요. 제가 조금 이 KDI의 그 전망 자료들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좀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 회복 자체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상당히 올해 예를 들어 이제 하반기, 중반기 좀 넘어서면서 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요. 거의 대부분 다 1, 4분기부터 상당히 그도 완만한 상승세가 아니라 가파른 회복세의 대부분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하신 분은 여기 KDI 2009년, 2010년 국내 경제 전망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회복이 빠른,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이나 일본 상당히 장기 침체가 되고 있는데도 일단 작년에 위기 상황에서 회복세는 가파른 상황이고요. 중국이나 인도, 그다음에 우리 쪽에 있는 경쟁구로 되어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쪽도 상당히 빠른 회복세. 이렇게 서로가 회복세가 빠르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확산될 수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경쟁력 자체가 전자산업 쪽에, 반도체나 전자산업 쪽에 굉장히 활발하면서 또 자동차 산업 쪽까지 굉장히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예상과 정책 방향 자체는 무엇보다도 신종플루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연구원 쪽에서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경기라든지 경제 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종플루가 추워지면서 더 확산되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이 굉장히 꺼려지게 되고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과도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더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뭐 학생들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위기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반드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주목이 되는 부분은 요 밑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이제 내년 2월 14일인가요? 이제 그 양도세 부분에 대한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시법에 의해서 이제 지금 그걸 갖다가 그 유예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다 끝날 것이고, 일각에서는 지금 저희 연구원 쪽에도 그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그 연장 부분은 상당히 좀 입장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연장을 자꾸 할 경우에 있어 시장이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갖다 되게 상실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판교 쪽에도 전매 제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정말 특정 계층에게, 특정 당첨자에게 지나친 어떤 수익을 안겨다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척 중에도 판교 쪽에 45평에 6평이 당첨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전세 놓고 들어가지 않고 이제 전세에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아직 교육 환경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팔 수 없지만, 불법적인 그런 쪽에서 벌써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거의 아마 들었던 돈은 분양가가 한 8억 정도 내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억, 13억. 저하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8억 종에 이제 중도금까지 내면서 그거는 상당히 다른 쪽에 이제 이렇게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그분하고 저하고의 만남은 상당히 이제 소원해질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생각하는 10억을 젊을 때 이제 넘는 쪽과 안 쪽에 있어서의,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실은 서먹서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아파트 이야기를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음에 불편한 게 많은 게, 여러분들도 혹시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연구자고 정책에서 좋은 안들을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사람이지, 저는 쉽게 말하면 재테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당신은 뭐 박사고 연구를 하면서 시장에서 내년 전망 같은 거 저희들 합니다. 다음 달 11월 4일 날 저희 연구원에서 부동산 전망, 내년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또 최근에 가장 최근 자료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했다고 해서 특정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와 전문가는 전혀 별개라는 거. 우리 사무실에 또 언론에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비추고 있는 김연아 박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재테크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재정 투입 자체가 원래 굉장히 적자 재정을 통해서 많이 투입을 했죠. 내년까지 이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주가 채무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즉 뭐냐면은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서 재정, 출혈 재정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투입해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좀 부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시장이 살아나는 쪽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연계가 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책 당국이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이 부분에서 좀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출구 전략을 미리 이제 김성태 행장이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김성태 행장은 이제 기재부 장관이 별로 뭐 껄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곧 나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있을 때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윤정현 장관은 지난달에 윤정현 장관을 모시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간담회 비슷한데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참 괜찮은 분이 경제수장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2시간 반을 오찬으로 했었는데 2시간 반까지 시간을 내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이나 제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조차 오히려 나중에 질문까지 할 정도로 정확하게 살피고 어떤 정확하게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다소 아직까지도 회복 국면에서 빠르게 회복을 되고 있다고 보느냐, 좀 완만하게 되고 있다는 이런 것은 이제 한국은행 장과의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경제수장으로서 상당히 우리 경제 좀 현실로 볼 때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재정 투입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관리 이 부분은 경기 회복이 될 경우에 유동성 관리 부분은 지금 현재도 DTI도 결국 유동성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유동성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수단은 뭐겠습니까? 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부분은 앞으로 있어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은 저금리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왔었는데 내려올 때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내려왔죠. 0.25%씩 주로 내려왔는데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어 올라갈 때 반드시 0.25씩 올라간다는 그러한 선입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제 정책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0.5%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 아마 DTI 정책이 만약에 효과가 없었다고 했을 때에는 한국은행이 아마 틀림없이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0.5%, 0.25가 아닌 0.5%까지도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굉장히 자체 내에서 설득력을, 금융위원회에서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DTI가 굉장히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경제당국에서 이렇게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체감 물가는 다르겠지만요. 현재 지금 국내의 물가가 지금 올해에도 현재 수준이 아마 3.8% 내외를 3.8%를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그 압력이 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부 쪽에서도 이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경기 회복을 하는 여러 가지 각종 정책 수단을 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내년에 이제 원래 본래 출구 전략을 쓰기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DTI 효과나 이런 걸 감안할 때 한국은행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아마도 출구 전략을 쓰는 즉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의 선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언제쯤일 것이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의 정책 자체가 정부의 어떤 의도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부양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른 이제 경기 부분에 국내 경기 회복 전반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시점에서 판단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쳤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순간에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다른 수단보다도 더 강력한 시장에 있어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DTI든 뭐 부동산 세금 강화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층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금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의 금리 인상폭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앞으로 고금리로 계속 다시 지금 이제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유동성 부분이 많이 회수가 된다는 부분, 즉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밑에 불을 떼고 있는 구들장이라고, 요즘 구들장이라고 쓰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데워주는 그러한 열기가 되는 부분의 에너지원이 사실상 시장 부분에서 상당히 소실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수요와 공급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심리적인 영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히 우리가 실수요자들이든지 아니면 소액 투자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라는 게 제일 밑에 층의 시장, 중간층 이렇게 가면서 이것이 서로 간에 연결되지 못했을 때는 위의 시장은 말 그대로 다리가 없는 공중에 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작년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운 점은 뭐냐면요. 부동산 정말 우리가 예전에 반토막이라는 이야기할 때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 부동산이 어떻게 집을 하나 산다고 집값이 반토막이 되느냐. 작년에 반토막 됐었죠. 제가 또 참고적으로 하나, 저는 지금 요새 이 현재 경제 상황 변화를 저는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저는 요 위기가 오기 직전에 제가 죽전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갈아타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제 제가 아파트 여러 가지, 저는 아파트를 파는 데 있어서는 인연이 잘 없어서 그런지 33평이고 가격도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그냥 보통 정도의 평균 가격을 내놓았는데도 옆집도 나가고 고집도 나고 윗집도 나가는데 제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조금 사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울 쪽에 22평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가격은 조금 적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비슷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렇게 샀는데 이어서 이제 그게 온 거죠. 금융위기가 온 거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죽전 쪽이, 용인 쪽이 물량이 또 많다고, 시장 상황이 많다 보니까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설마 했습니다. 미국 쪽의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 폭락을 제가 지수로 해볼 때 많이 폭락했다고 하지만 전체 평균 하면 18%에서 뭐 심한 사람은 25%라고 통계로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용인 쪽에는 거의 25% 이상, 30% 이상 폭락한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파트도 사실은 최고 5억 8천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3억 33평인데 5억 8천 거래가 됐는데 한참 때 저한테 이제 사겠다고 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얼마에 사시겠냐 하니까 3억 3천에 사겠다고 합니다. 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저도 이제 참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서 김만 나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제가 사놓았던, 갈아타기 위해서 미리 표를 끊어 놓았던 그 아파트도 사자마자 석 달 만에 10%가 올랐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이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4억을 주고 사서 3개월 만에 4억 4천까지 가면서 제가 주변에 내가 부동산 투자자는 아니지만 내가 뭐 합리적인 판단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했냐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 2개월, 3개월 만에 3억 5천까지 내려가더니 2억 9천까지 내려갔습니다. 4억에 샀는데 4억 4천 됐다가 2억 9천에 내려가고 5억 8천에 됐던 것이 3억 2천 정도 내려갔으니까 갑자기 제가 한순간에 제 자산의 보유 현황을 갖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은행 대출은 제가 2억 5천을 이제 제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죠. 갈아타기 말 그대로 이쪽을 팔고 사는데 빨리 시간상으로 갭이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했는데 이자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급을 타면은 저도 뭐 연봉은 좀 받는 편인데 타면은 상당 부분이 그냥 이렇게 뭉텅뭉텅 없어지는 그런 상황. 그 순간에 제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제가 약간 위축되거나 소심해지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 뒤로도 많은 어떤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눈앞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다음 제가 액션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의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금리도 이제 그러니까 금리 부분이 그나마 하향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거의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저 혼자만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중복 보유에 따른 면제 기간이 1년 아닙니까? 제가 정책 제안을 작년 11월 달인가요?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1년 더 연장하자. 그러니까 연장이 됐습니다. 그죠? 내년 아마 그게 연장 조치가 3월인가 4월까지입니다. 저는 절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연구 보고서에 가장 톱에다 올렸고, 좀 고맙게도 조선일보에서는 제일 위에 탑에다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이 되면서, 그 집이 지난달에 팔렸습니다. 정말, 2년이 넘게 결국은 팔리지 않아 지난달인가요? DTI가 9월 5일 날 팔렸습니다. DTI가 확대 적용되는 날 팔렸습니다. 그분이 마침 사신 분이 또 외국에서 유학을 하시다 금방 들어오신 분이라 가지고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감사하게, 팔았고, 물론 팔면서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다 계약을 다 약속하고 갔지만 마지막에 또 깎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깎아드렸습니다. 왜냐? 일단 팔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의 마무리는 조금 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인생 경험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동향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물려서 가는데 공급 쪽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로 실제 분양이나 이런 것보다 인허가 쪽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실적 자체가 보면요. 공공 부분이 굉장히 40%나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공이라는 것은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공공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특히 주공 쪽에 지금은 이제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주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쪽의 물량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공공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상반기 7월까지니까 상반기죠. 이때 지금 40%나 증가한 반면에 민간 쪽을 보십시오. 거의 동기 대비 전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즉 민간의 건설업자들의 공급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공공만으로 갈 수 있느냐? 말씀드렸지만 공공은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과거에는 뭐 상당히 적었습니다. 주택 부분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 이 비율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공공 부분이 현재 원래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요. 공공 부분이 거의 4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 물량 쏟아내면서 그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공급 부족 자체를 갖다가 메워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 뒤에 가서 좀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에 있어서 또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지금 건설업체 가운데 상반기에 상당히 거의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미분양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시다시피 중대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소가 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난 한 2개월 전부터 수도권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현장에 가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TI 확대 그쪽에 되면서 이게 미분양의 수도권의 미분양도 상당히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향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실제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에다가 취등록세 뭐 60%만 내고 뭐 등등 해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 또 많은 옵션들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집이 팔렸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갔는데 역시 사람들이 참 발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딱 해서 전세 놀고 계산하고 내가 자금 동원할 거,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거, 금리 부담 다 계산해서 제가 이제 저도 이게 하나의 내가 스스로를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미분양 주택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3순위까지 정해가지고 이것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현장에 갔습니다. 발 빠르신 분들이 그냥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 하셔가지고 30평형대, 즉 투자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1, 2년 뒤에 여러 가지 주택 공급 상황을 감안할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량 소진되고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남아있는 것들은 45평형 이상. 그것은 자칫 손대기에는 다소 무리가 되는 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어도 전세 같은 걸 다 감안하고 하더라도 자칫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저는 왜냐면 오래 갈 게 아니니까 5년 내가 뭐겠습니까? 한 2년 내에 팔 걸 생각하고 예산을 짰었는데 그래 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거의 2억에서 3억 이상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은 뭐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과연
현장에 계시는 이런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유자들, 실제 실수요들이 그러면 많이 선택을 하신 것일까라고 하면서 조금 집중 탐문을 해본 결과 상당수의 또 참 앞으로 정책당국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뜻다방들이 그게 그대로 선도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게 한 건당 결국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니까 한 5억 정도만 하면 10채를 갖다가 갖고 있으면서 프리미엄이 벌써 붙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발빠른 분들이 많구나. 참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닌데 그런 식의 하여튼 굉장히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특강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도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벨로프 아주 성공적인 분을 한 들었는데 역시 남보다 반발짝은 빨라야만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현실로 한번 제가 느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분양 실적을 보더라도요, 아까는 인허가 실적이고 분양 실제 이제 분양을 하는 부분들도 보더라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보금자리 주택 이 부분이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핫 이슈로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금자리 주택이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싸게, 빠르게, 충분하게 공급을 한다. 물량 부분에까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격은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그 세곡지구에 한 1년 가까이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하기에는 참 아까운 땅이다. 제가 벌써 10년 전에 그 땅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주지 않았을까. 이것은 사놓으면 무조건 되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시더라고요. 그때가 아주 좋은 주택지였는데 평당, 그때는 그린벨트가 묶여 있었던 상황인데 한 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풀릴 것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남들한테는 저는 이제 또 제가 못 사니까 남들 좋은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하고 그때 소비자 보험이 있으면서 주위 분들한테 제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까지 먹여가면서 쌍배탕 먹였습니다. 먹여가면서 정말 사놓으시라고 여유 있는 분들. 그런데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약간 옆 세곡지구와 이제 거기 접점인데 신촌동입니다. 정확하게는 성남시로 되어 있기는 세곡지구가 같이 이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보면 평당 한 500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참 근데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 그런 좋은 자리에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시세 대비 절반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량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8만 가구씩 5년 동안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요지입니다. 보시면 하남 쪽도 그렇고 다 요지다 보니까 민간은 아까 말씀드린 위축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쪽이 경쟁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죠.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린벨트 싸게 해서 공시가격을 해서 다 보상 주고 마찰이 있겠지만 현재 정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싸게 구입한 토지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양가 절반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민간 시장을 더욱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론에 다시 한번 글을 한번 쓰려고 하는데, 최초 분양자에게 지나친 제가 볼 때는 독식, 게임에 있어서 너무나 큰 독식 게임 룰을 갖다 적용하는 건 좀 문제다. 물론 지금 실거주 조건 5년에다가 전매 제한 7년에서 10년까지 있지만 그것은 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판교의 예를 보면서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는데, 첫 번째, 즉 건설업체가 그동안에 많이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첫 번째 사람 분양자에게 다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사회가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 제가 볼 때 그게 과연 양도소득세 매기고 하더라도 엄청난 부가 최초 분양자에게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 다름없다. 판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모여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8억에 분양받았는데 12억이다. 제가 아마 나중에 전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순간에 있어서는 그 이상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반 시설들이 닦아지고 하면서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조금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분양 일부 넣느냐? 다 그냥 임대만 하고 절대 소유권을 갖다 주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관리 문제나 등등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한번 고민해보는 향후 보금자리 주택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여기 이제 석사 과정에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지향해야 되는가 비판이 아니라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미분양 아시다시피 아직도 심각합니다. 한 12만 가구 지금 이때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수도권은 상당히 많이 해소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분양 열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 일어나고 있는 것 이유는 갑자기 사람들이 돈이 막 생겨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DTI가 확대 적용이 되면서 실제 두 가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기존 주택에 있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DTI 적용이 뎁트 인컴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소득 대비해서 그게 제한되는데 그 외에 제외되는 것은 뭐냐면 집단대출과 그다음에 소액대출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다시 말해서 일반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분양시장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향후의 주택시장을 전망은 좋게 보는데 그러한 부분의 적용을 DTI 적용을 안 받으니까 충분한 중도금 대출은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지방 미분양 해소는 여전히 주택시장의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방 투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변수는 지금 오늘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실물 경제가 정말 회복되느냐. 지금 최근에 와서는 더블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저도 지금 사실은 상반기에 아주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개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선대인 씨가 지은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는 그 책이고 또 한 분이 제가 김 무슨 분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부동산 대폭락은 없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포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책들을 다 읽어보는데 다 근거를 대고 다 어느 정도의 설득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들은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제가 착분 기자가 그동안은 굉장히 좀 조선일보의 착분 기자가 부동산 전문 기자이긴 한데 과거에 주목을 좀 받다 최근에 조금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폭락 쪽에 일본의 버블 경제 장기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도 좀 폭락이 오거나 장기 침체로 간다는 쪽에 무게를 상당히 많이 실는 글을 쓰면서 사람들로부터 약간 호응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마 팬들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제가 볼 때 오면서 이제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재밌는 게 있을까 싶어 기사를 봤는데 상당히 재밌는 그러니까 폭락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가지 양쪽에 대변하고 있는 주장들이 과연 어떠한 결과 누가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는데 제가 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한번 읽어보실 만하고 시장을 보는 시각에서 이번에 그 작품 기자가 쓴 부분은 제대로 좀 짚어내고 있다. 결론을 짚어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새로운 시각을 한번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꼭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유동성 우려 부분에 대해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출구 전략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한번 여러분 지켜볼 수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걸 쓸 것인가 하는 부분 쉽지 않은 선택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별 구조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공급 할 때 수요 측 주로 지금 제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급측 쪽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주택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공급을 계속해서 하기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상황이라든지 부담을 많이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대주단 협약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재무 상태나 이런 게 열악한 상황에서 거의 정말 부도 직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업체들을 갖다가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상당수의 이제 C등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주단 협약에 가입시켜서 1년간 이제
채권 그 만료 기간들을 갖다 유예시켜준 그런 부분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게 원래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한 1년을 지나면서 많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넘어가면은 작년에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이뻐서 살려줬느냐? 아닙니다. 왜 살려줬겠습니까? 작년에 건설업체 대주단 협약이 뭐 뉴스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건설업체들에게 채권 만기를 갖다 유예시켜주고 이게 많이 살려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신문 보시면서 항상 그 이면에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의 채권들이 대부분 건설업체 측의 그 채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대부분 다 부실화되는 쪽으로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넘어뜨리는 걸 방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결코 건설업체에 대해서 정부 지금 그렇게 호감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만기가 이제 원래 돌아오면서 최근에 여러분 혹시 부도난 업체 하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현진에버빌이라고 아파트 사실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하고 아파트에 집중되는 그러한 브랜드 전략을 사용해서 성공적인 그러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도났습니다. 그 부분 그날 전후해서 막후에 굉장히 우리 쪽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살려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오다가 아니야 이번에는 원칙대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좀 녹화되고 있죠. 교수님 나중에 하여튼 절대로 이게 딴 데 서시면 되고 제가 편하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근데 그 자체가 그 현진에버빌 하나에 부도가 났다는 게 의미가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건설업체들이 만기가 돌아오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채권 만기가 연장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하면 돈을 가지고 그걸 채권을 갚는 게 아니라 상당히 대부분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을 하거나 다시 그 채권을 갖다가 발행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돈을 빌려서 다시 갚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어서 원활치 않을 것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회사채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회사채 시장도 아직도 확고하게 이렇게 만일에 이게 좋아졌다는 그런 쪽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이게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게 작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공 쪽에서 많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년에 무엇보다 저는 지자체 선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 혹은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혹시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서울시의 그 정비사업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되는 쪽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에 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국토부 정책 쪽에는 비판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쪽의 입장이 많았다면 서울시의 최근에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 부분입니다. 성수 전략지구가 가장 시범지구로 되어 있고 한남 뉴타운이나 이런 쪽도 지금 추가적으로 해가 서울에 뭐 시범지구만 아마 10개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에 지금 정비사업 진행되고 있는 400 몇 군데 중에 아마 350군데 이상을 공공관리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내년 선거하고 저는 서울시장 선거하고 맞물려 있지 않나 싶은 게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가 제안을 했고 이게 현재 법안으로서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을 제가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참 허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설주택 포럼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안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즉, 공공 쪽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규제 쪽과도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공공 쪽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까 분양이 민간이 위축되어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그 위축된 분양 시장이 확산되면서 살아나느냐.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민간 쪽의 공급은 상당히 위축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 분양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많은 건설업체든 수요자든 간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은 어디냐. 특히 도심지의 쪽에서 관심을 둘 수 있는 곳은 결국은 정비사업 현장밖에 없다. 정비사업 현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인데 그 속에는 뭐 뉴타운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또 상징적으로 엄마 아파트가 내년 지금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내년에 안전진단을 1월 달에 정식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또 신문에서는 과연 엄마 아파트가 사업성이 있느냐 부분이 막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토픽 뉴스로서 계속 아마 내년 상반 1,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정책 동향은 아까만 제가 좀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아마 혼자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은 상당히 꼼꼼하게 하나씩 제가 살펴놨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하시거나 혹은 검토를 하셔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발표가 되거나 혹은 기존에 이렇게, 요것은 기존에 어떤 제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기 보유 1주택 특별 공제가 기존에는 45%인데 이제는 2008년 3월 20일부터는 80%까지. 그래 요 공제는 아시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매년 8%씩 해서 10년간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 80%까지 요 공제를 해주는데 요 공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 공제율만 곱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공제를 해주는 그런 식의 좀, 이것은 실수요자들, 즉, 실제 그 매매 자체 부분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럼 주택 공급 유형화 이쪽은 뭐 신혼부부 요즘 보금자리 주택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요게 처음에 이제 MB 정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2008년도 이때 이제 상당히 그 제 정책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옆에 날짜는 대책이 발표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검은색은 1차적인 어떤 대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거나 혹은 후속 조치로서 이어졌던 것들이 요 파란색으로 된 것이 후속 조치로서 색깔 부분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다 이 숫자가 그 시행 날짜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도 상당히 다양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 대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방에 대해서 특히 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많은 세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직접 매입을 해주거나 또 토지를 또 건설업체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주거나 이런 부분들 직접적인 주택의 매입이나 또 그 실수요자들에게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뭐 결과는 사실 지방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봤다고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이래 보여지고요. 실제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그 당시 주택공사에서 자금을 가지고 대한주택 보증이나 이런 쪽에서도 공공펀드나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이제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큰 효과는 뭐 말이 하지, 규모도 전혀 크지 않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일시적으로 또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현장들은 예를 들어 울산이나 이런 쪽도 일부 현장들은 또 여기서 매입하고자 하는 게 전체 그 당시 분양 가격의 한 70% 선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건설업체로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면서 머리를 갖다 이제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해서 돈 현금을 확보하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시장 조금만 회복되면 80~90%만 내가 팔더라도 내가 이익인데 라는 그런 부분에서 갈등들. 물론 환매 조건부로 해서 환매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도입은 됐지만 실제 이 부분이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이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 부분은 뭐 거의 지금은 상당 부분, 대부분 다 풀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이제 최종적으로 이때 그 2009년도 3월 달, 저는 이때 상당히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굳이 판교에까지 이런 쪽으로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 소급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칙의 소급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을 반영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기간이 소급 적용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나는 식으로 입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도자료 낼 때는 다 소급 적용이라는 쪽으로 실제 효과는 소급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 쪽은 뭐 조만간에 실제 물량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혜택을 많이 준 그런 쪽으로 지금 전매 제한이 완화되어 버렸고요. 양도소득세는 보시다시피 이제 고가주택 기준 부분 쟁점이 많이 됐었죠. 이 부분이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되었고 세율 부분도 지금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완화돼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때는 거래가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거래 심리 냉각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했고 지금은 상당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 부분의 완화가 큰 어떤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합니다. 이 부분은 재건축은 지금 거의 다 풀렸습니다. 거의 다 풀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면 소형주택 의무 비율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풀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조례로서 그걸 갖다가 여전히 조금 묶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를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재건축 쪽에서는 규제라고 한다면은 실제에 있어서 그 소형주택 의무 비율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즉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갖다가 회수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에 있어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판단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재건축 시장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작업이 더 조금 정비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개발 부분을 갖다 더 확대시키고 뉴타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고밀복합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도심 역세권 포럼이라고 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나의 그 포럼 이렇게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TF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거기에 있는데 상당히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대외비로 해가지고 했고 6개월에 걸쳐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독립된 법안을 만드느냐 등등 고민하다가 여기에 즉 도심재정 및 촉진 특별법 속에 하나의 고밀 복합 개발이라는 그런 그 개발 방식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세권에다가 아주 고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저소득층이나 혹은 실제 그쪽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것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돼 있고 이때 제가 이때 하면서 우리 시범지구로 생각했던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가장 유력하게 검토한 곳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하나 사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 근처가 신도림지구 그쪽이 고심 역세권 그 시범지구로 지금 됐는데 제대로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나 예정지구로 이제 우리가 막 검토했던 데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도 전혀 언급이 없어서 가격 변화도 없었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한 2달 전에 보니까 갑자기 거기가 쫙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공급 기반 확대라든지 이거는 이제 공급 쪽이 서로 불안하면 시장이 불안해지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됐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이것도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그런 정치적 이념과도 연관됐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제 부분하고 대출 부분의 부담 완화도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고민하는 부분들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들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 보금자리 주택에서 요것은 우리가 건설업계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건설업체들이 좀 돈을 많이 남겨먹으니까 발주자가 직접적인 공사를 하는 전문업체에게다 바로 주는 그 제도인데 이게 또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건 조금만 우선 시범지구 5% 내에서 직접 시공을 한번 시범지구로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내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평가 분석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참여정부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이번 정부의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마침 제가 이제 모시던 그때 원장님이 인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택공사 사장을 했던 최재덕 사장이 이제 그때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때 이제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현 정부도 보면 항상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은 정책의 큰 덩어리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시장의 안정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시장의 안정이라는 말 자체는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냐? 시장 가격의 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가격의 안정이라고 하면 안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미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 자체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안정된 가격으로 보느냐, 즉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가격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아마 제가 정책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결국에 있어서 정책 당국이 시장의 가격 부분에 개입은 하면서도 그 개입하는 부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논거조차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가 나중에 항상 여론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정부에 있어서 정책 당국자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공론화 부분에 대한, 즉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지지하셨던 분들이 막 비판을 하면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근데 심한 경우에 왜 위축이 되느냐? 지금 정부가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촛불 시위 이후에 굉장히 여론 자체의 변화에 대한 너무나 예민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또 정책의 타당성을 갖다 제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안정적인 이론의 어떤 기준점 자체를 갖다가 잡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한 상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 누구나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서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민 참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또 주택법 자체가 2003년도에 이제 그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바뀌면서 거기에도 보면은 상당히 서민과 관련되는 용어로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주택자, 하나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라는 개념은 무주택자는 서민 사실 아닙니다. 왜냐? 주택 없는 사람 중에 상당히 고소득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주택자 및 동시에 무주택자이면서 이제 저소득층인 경우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소득층의 개념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아마 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 서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여기 계신 분 상당수는 아마 본인이 서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 소득 명세서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제가 과연 서민이냐 여부는 저는 가진 것은 없는데 현재 소득만 가지고는 서민으로 분류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근데 저번에 보니까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모두가 생각하는 서민의 개념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서민을 다 다른 개념의 서민을 향해서 정책을 추진한다?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개념대에서도 뭔가 보다 좀 정확한 어떤 그런 짚어주는 개념 정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하나의 대안으로 제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의 소득 분위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당신 임대주택 들어가시오라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주면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임대주택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한테는 일반의 단독주택이나 최소한의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또 일부 소득이 좀 나는 쪽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 분위별로 해서 정책을 세분화하는 부분들이 일부 지금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이 서민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러한 것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강남에 과연 서민이 살 수 있느냐 혹은 서민이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아이파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에 따라서 일부를 넣었다고 했을 때 그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살 수 있는 분이 아마 여기도 몇 분 없으실 겁니다. 저도 거기 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됐다고 할 때요. 시장이 조금 달아오르고 가격이 급등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이제 이러면 세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디테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규제가 있던 시절에도 가격이 굉장히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북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여정부 시절에 강북 지역 가격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올 때 그때 당시에 규제 조치가 없었느냐?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올랐느냐? 그 부분에서 가장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분석이 나올 수 있고 의견들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거기에 그러한 규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회할 수 있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호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어떠한 정부의 개입만으로 저는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 그것을 지나치게 그 일부 지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오르는 것을 지나치게 정책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심하게 접근을 할 때는 자칫하면 전체적인 정책의 틀 자체나 시장 자체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기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책을 나와줘야지. 예를 들어 강북이 오르는데 그래 가격이 오른다고? 그럼 서울 지역 가격 하려면 시장을 갖다 좀 수요를 갖다 억제해야 되겠네? 수요 억제에는 유동성을 갖다 억제하는 게 제일 좋지. 이거는 나중에요. 전혀 다른 문제로 가버리고 자칫하면 어떤 문제로 갔냐. 서민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정말 있는 사람들의 아주 고소익, 그 사람들만이 소유를 하도록 제한을 시켜버리고 그 부분이 나중에 있어서 다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때는 굉장히 그 부분 소유한 부분들에게 너무나 막대한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리고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 우리는 시장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또 많이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이 있어야만이 실제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정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1년에 한 수십 차례 나오는 그러한 정책 부분은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요. 너무나 이렇게 달콤합니다. 규제는 쉽게 말하면 정책 당국자들이 하기에 이번 DTI도 보십시오. 딱 하니까 너무 시장이 조용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풍선 효과로 해서 다음 제2금융권으로 간대. 그래요? 제2금융권 탁. 그러니까 좀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이 DTI 규제로 시장 상태에 이러한 어떤 안정 상태로 가는 거 크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즉 규제가 갈 수 있는 건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이 좋다고 해서 계속 썼을 때는 환자가 간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필요한 시점과 필요한 정량과 어느 시점까지 복용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 다른 거죠. 우리 애가 지금 위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위염이 이제 걸려가 약이 있는데 의사는 5일을 예상했지만 우리 애는 이틀 만에 지금 다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남은 약을 복용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수단 적정성 부분은 규제가 신설하고 강화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안정적으로 가느냐.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부동산 114 자료로 해서 제가 가격 변화하고 그다음에 대책들이 쭉 나왔는데 크게 가격 변화가 요건도 전체적인 평균이다 보니까 호재가 있었던 시장들을 중심으로 보면요. 규제가 있었던 그런 시장에 있어서도 가격은 여전히 올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죽전에 갖고 있었던 아파트 참여정부 시절에 가격이 따블이 됐죠. 제 분양받았던 게 그게 분양은 저는 받았던 게 아니라 9.11 터질 때 제가 분양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때 프리미엄이 2천만 원 붙는다는 걸 갔더니 모두가 시장 심리가 냉각되면서 제 500만 원 프리미엄 주고 샀던 겁니다. 그래서 2억 1,700에 분양받았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3년도 안 돼 가지고 5억 8천까지 갔던 거 지금 얼마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규제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적정하게 계속해서 여기 지금 나오죠. 규제만이 능사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펴는 거 좀 문제가 있다. 최근에 그 이야기 나왔죠. 주택 보급률 이야기 100% 120% 이야기 쭉쭉 나오면서 통계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의 잣대로 쓰는 연구의 잣대로 쓰는 그런 많은 통계조차도 지금 상당히 부정확한 통계들이 많고 부정확한 어떤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되는 지표 부분에 활용되는 지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급 적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추진 주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은 이제는 복합적인 예술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요와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만의 해당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국내외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우에 따른 주식시장이 아주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 거의 초토화될 겁니다. 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어떤 자본시장이 있을 때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수익이 나는 곳으로 자금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잘 된다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한 즉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할 때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금리를 놓고 있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부동산은 굉장히 복합적인 그러한 대상물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책을 수립해서 제가 볼 때 선제적인 대응까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정말 맞는 그러한 제도 부분을 정착시키는 정책 주체들이 제대로 된 그런 복합적인 성격에 맞는 그런 성격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많은 기관들, 국토부, 기재부, 금융감독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 다양한, 왜냐하면 요즘 다 콩나라, 판나라 이야기를 다 한 수씩 하거든요. 요새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추석 때도 모여보면 모두가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정책 당국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 취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종합된 판단 하에서 나와주는 그러한 정책들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정책이 무엇보다도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라고 해서 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항상 정확하냐? 거의 실패가 더 많죠. 저희들도 지금 11월 4일 날 전망을 한다고 하지만 전망 거의 틀린 경우 많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많은 그 당시에 많은 지표들을 가지고 하지만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지표들은 요소들은 등장하기 마련이고 제가 IMF를 봤습니다. IMF의 작년부터 해서 IMF가 경기 전망을 많이 내놓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나오는 족족 지금 한 3개월 단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KDI도 그렇죠. 또 각 금융연구소 저희들 다 살피고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렇게 또 급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전망이라는 것은 항상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틀리지만 우리가 점차 전문가들이 뭡니까? 다시 반복을 하면서 다시 어떤 틀 자체를 분석 틀을 갖다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 맞을 수 있도록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서 항상 평가가 참 중요하다. 그 평가를 하고 그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는 의미가 없죠. 그 부분들의 어떤 이러한 우리 역학적인 구조 자체가 글쎄 정부 내에서 혹은 정책 당국자들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 평가 주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이나 공정성 있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조금 앞으로 정부 좀 실속 있게 일하려면요. 평가단에 일단은 정말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는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 현장에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 저는 포함시켜야 된다. 단순하게 어떤 변호사 자격 오래 있는 사람 교수님으로 오래 이렇게, 교수님 중에도 실무 경험이나 현장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타이틀은 좋은데 실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분석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 어떤 평가단,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성하는 부분에서 조금만 정부가 신경 쓴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평가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해 보면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만드는 거. 지금 시사점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시사점은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또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정책 기본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MB 정부가 제대로 부동산 정책의 정확한 어떤 지향점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서민 위주의 정책 이야기 들고 나오면서 아마 정책 주체들 내부 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이데올로기 혼란이 좀 오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시장 기능 회복이나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다고 저는 규제 조치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체적인 기본적인 틀 자체는 시장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그 부분이 좀 기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너무 달아오르니 많이 근데 사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시장 일부만 달아오르고요. 또 그것도 수도권 전체도 아닙니다. 지금 인천, 송도, 청라, 그다음에 여기 서울에서 제가 볼 때 서울 내 시장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얼마든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저께 MBN 이제 그 뉴스 시간에 생방송인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엄마 아파트 이야기가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앵커가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대본에도 없었는데 박사님 서울 인구는 지금 계속 부동산 시장 때문에 지금 증가하고 있죠. 딱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실 제가 자료 조사 안 해보고 갔으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틀 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있게 대답을 서울 인구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상당수의 인구가 이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인구들이 좀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구, 지방에서 올라오는 인구와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 물론 여기 서울 인접이긴 하지만 상당히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답보 상태에서 지금 약간 마이너스 한 1%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게 될 때 시장에 있어서 대기 수요는 지금 현재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서울 지역 내에는 여전히 지금 그렇지만 이제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좀 걱정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할 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살아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어떤 각종 규제 완화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 선제적 조치에 대응 조치를 한다고 출구 전략을 앞서 막 세운다고 하면서 다시 규제를 갖다가 또 국회의원분들이 막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만들지는 않을까. 이 강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국회의원들의 그 입법을 하시는 의원 입법안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안하고 국회 입법안하고 큰 차이 혹시 아세요? 지금 정부안에서 내는 건요, 걸러지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도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위원회,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나요? 근데 거기서 그게 이름이 권익위원회인가? 그게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한번 걸러주게 됩니다.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규제 심사 부분을 통해서 많이 걸러주게 되는데 의원 입법은 자기들이 의원하는 의회 의정 활동이라고 하면서 전혀 걸러지지 않는 가운데 그냥 만들어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용어 자체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용어들도 많이 참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자꾸 나오는데 자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효과,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 부분이 제대로 돼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좀 선진국적인 그런, 그리고 선진국에는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만큼 개입하지도 않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 정서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애착, 그동안 옛날에 과거의 고생, 특히 우리 아직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이제 40, 50대로서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이 변하니까 빨리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세부적인, 오늘도 야구 결승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야기 하면 야구마저도 이 여러 가지 수치나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통계 등을 통해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야구를 하는데 부동산 정책이, 과학적 부동산 정책이 안 되면 참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 좀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연구를 지금 하다가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금 생산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게 몇 세대가 되고 몇 가구가 되고 그다음에 민간택지에서 한 해 공급되는 게 얼마다 하는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참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이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준비가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자,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요. 아마 반박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계속 규제 부분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제 엘러지 반응을 좀 일으키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건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자, 공공시장과 그 민간시장으로 이렇게 주택시장도 좀 나누어 보자.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의 개념은 다 정립이 되어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주택의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금자리 주택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보금자리 주택을 맡아가지고 하는, 주된 기관이 정부 내에 제대로 있느냐는 좀 의문이고, 물론 그건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맡아가겠죠. 맡아가는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또 강제력도 가지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제대로 가져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하남하고 지금 이쪽에 반박, 지금 저도 가보니까 과천도 그렇고 지금 프랜카드 뭐 60개, 70개씩 걸려 있는데 그거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중심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쪽에는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이 왜 실패인지 아십니까? 사후 관리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내 것이 아니면은 굉장히 소홀히 다루는 거니,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 진행도 굉장히 빠르고, 나중에 있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의 퇴출, 당신 자격이 안 되는 소득이 증가해서 나가주세요. 못 나가겠다. 아니, 나가셔야 됩니다. 못 나가거든. 강제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눕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이 나가면 나 밀고 나가라. 조금만 손 대보십시오. 쓰러져서 바로 그냥 나중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에도 모델, 물론 우리하고 시장 규모도 차이 나니까 그걸 그대로 오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참여정부 시절에 한번 이야기 나왔던 주택청을 만들자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뒤로는 또 그게 뭐 그냥 그런 부분들은 저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대신 민간 시장, 민간의 영역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창의력도 발휘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한 자율성을 주자. 그리고 그럼 민간에서 그러면 저희 돈 가격 분양가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그럼 돈 많이 벌 것 아니냐? 분양가 이제 함부로 못 올립니다. 그리고 그 올린 부분에서 미분양 나는 건 이제 정부가 책임질 필요 없죠. 왜? 너희들이 스스로 사업 성분을 분석해서 자초한 거니까 너희들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미분양 부분에서 정부가 물론 국내 경제 회복과 맞물려 있으니까 신경도 쓰겠지만 왜 부담을 많이 가지느냐? 규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수도권 규제하니까 지방으로 간 거니까 너희들 선택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에 발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에 대한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책 당국으로서는 큰 부담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공시장과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을 갖다가 좀 구분해서 정부는 공공부분, 서민들을 위한 주거 기준, 주거 환경, 주거 개선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자. 왜 저는 주택공사에서 휴먼시아, 이거 되게 웃기는 겁니다. 보금자리 주택만 하면 되지, 뭔 분양주택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 주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이까지는 힘들겠지만 책임까지 좀 지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사실 이거는 제가 연구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하기 위한 스케치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고민들을 녹여낼 그러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도 2010년도에 좀 연구 보고서로서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간략하게 소개되면서 나왔던 자료들도 좀 더 보강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때는 보다 더 많은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서 좀 선보일 생각을 하면서, 현재도 ING, 즉 진행형인 그러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고민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정책들이 정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 네. 그 부분은 제가 뭐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KDI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KDI는 국책기관이고요. 정부에서 이제 출연한 그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사실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이제 처음에 출범 자체는 건설업체들이 자금을 출연해가지고, 그래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건설교통부 시절이나 지금 국토해양부 시절인 지금도 공무원들도 우리 연구원이 자기들의 부속 연구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들을 보고 뭐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당당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우리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왜 그러냐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단순한 그 자료로서만 저희들이 그 정부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거의 제가 건설 쪽 분야 일반 쪽은 정기적인 미팅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공무원분들하고 저희들 이제 연구자들이 그걸 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정부의 각종 위원회 쪽에 이렇게 세부적인 아까 TF팀들도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상설적인 그러한 위원회들도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의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실에 있는 분들도 지금 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쪽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은 뭐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감을 많이 정부 쪽에서 수용을 하시고 수용을 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또 하나 뭐 참고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혹시 도심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강의도 이렇게 해보면은, 공동주택이라 하면 해가지고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형 생활주택이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기숙사형이라든지 원룸형 이런 쪽으로 해가 세분화된, 즉 도심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을 통해서 이제 넣었는데, 그 주택을 해서 상당히 그동안의 규제 부분을 이제 저장 기준이나 이런 걸 많이 완화해서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지금 전혀 제대로 좀 정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정부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깊이 사실 관여해서 저희들이 정부 용역도 많이 하고 위원회도 많이 참여하고 또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구체적인 그 이런 제도들이나 고민들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제화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합니다. 법제화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적용을 하니까요. 법제화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 쪽에서 많은 자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갖다 1년에 한 연구자마다 거의 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특히 연말 되면은 그쪽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책 기금인가 뭐 거기서 나는 돈이 있는데 세미나를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반 추진 중인 그러한 안들에 대해서 그런 세미나를 받는데 거기에 많이 반영하면은 법안을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든 정부든 지금 저희들은 실제 반영하고 수치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참고적으로 KBS에서 우리 연구원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연구원을 까면서 굉장히 작성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 저희 연구원 굉장히 질타하고 거기에 담당했던 PD분들하고 다 교체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그때 그분들이 굉장히 조금 치졸한 수를 썼습니다. 저희 연구원하고 기자분들이 저희도 항상 신문에 보면 뭐 이렇게 멘트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데 KBS에서 미리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즉,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데이터 부분이 나오면은 데이터 부분을 그대로 데이터 결과물 나온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건 자칫 잘못된 입력이나 또 어떤 시간적으로 시장 상황에서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있게 되면 그게 반영이 될 때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굉장히 다른 어떤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구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해서 통계를 조작한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했고 그때 그걸 하면서 이 연구원이 이제 건설업체들을 위한 이제 아주 말 그대로 전이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발표한 어떤 그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된지를 보니 그쪽에서 굉장히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고 놀랐습니다. 와, 우리가 정말 저렇게 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정말 저렇게 많이 반영됐구나.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